세계 여러 도시들은 아직까지 아니고 몇몇 도시들은 그 도시 주변에 방파제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바닷물이 점점 높아져서 도시에 들어오면 도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뉴욕 같은 데서도 7m짜리 방파제를 지금 샀고 있고, 그리고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 그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상당하게 바닷물이 이렇게 사람 사는 곳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거기에 자동차가 다니는 길인데 지금은 이제 배가 다닐 정도로 물이 많이 찼고, 그리고 그린랜드 이런 데는 친구 집에 밤에 놀러 갈 때는 분명하게 맨 땅 위에 걸어갔는데 아침에 집에 돌아올 때는 물 위로 집에 와야 되는, 이제 지구에 얼음 낳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뜻인데, 오늘은 과학적으로 본 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제 물론 지구 온난화나 지구 기후 이런 것에 관한 건데 아마 몇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완성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아직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발등에 찍혀야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하게 우리의 감각에 무뎌진 것처럼, 실제로 다른 나라가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두 군데로 보거든요. 하나는 팔레스타인 쪽이고 둘째가 대한민국인데, 근데 실제로 한국에 와보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태열하거든요. 태평이고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정서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는 날에와 멀리서는 환난을 너희는 어떻게 피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는 환난, 이 두 가지를 겹쳐놨는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는 어디로 피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면은, 준비하면은 다 피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냥 모르고 현실에 바빠가지고 누가복음 21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다 보면은 정신이 굉장히 무뎌져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무뎌지느냐 하면은 지금 시대는 돈에 상당하게 사람들의 양심과 사고방식과 의식구조 이런 데 무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너무 예민하고 그 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그러다 보니 막상 진짜 신경 써야 되고 준비해야 할 일은 거의 잊어버리거든요. 자극을 받지 않으면 거의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전부 다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없고요. 지금의 지구의 상태가 어떠냐 했을 때 지금을 뭐로 비유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의 상태가 개인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가, 상황이 현재 어떠냐 그랬을 때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기암 환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지구의 상태를 말기암 환자지만 그 환자는 아직은 죽지 아니하고 목숨은 붙어 있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이 지구를 생각하는데, 그 심각한 지구가 2019년부터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했죠. 2019년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였다. 이유는 이제 대서양을 들고 나오는데, 대서양의 동쪽에는 호주가 있고 대서양의 서쪽에는 마다가스카르라는 굉장한 큰 섬이 있고, 그 바로 붙여서 아프리카가 붙어 있는데, 결국 그 대서양의 동쪽하고 서쪽하고 온도 차이가 2도가 났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본 사건이죠. 그 호주에 불 났을 때 온천지가 빨간, 그런데 바다에서 수온이 2도가 변화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2도 있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칸세방에
좁은 방에 옛날식으로 1970년대 60년대식으로 표현하면 거기에 작은 방에다가 온도를 2도 높이는 것하고 아니면은 한 200평 되는 집에 살면서 온도를 2도 높이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요즘 같으면 보일러를 통해서 다 하는데 그 보일러도 작은 집에 2도 높이는 거하고 큰 집에 2도 높이는 거 다른 것처럼, 그렇다면 거대한 바다의 물 온도를 2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을 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구가 유지되는 상태, 그 사람 같으면은 신기하잖아요. 그 36.5도라는 온도를 우리가 몸이 유지하는데, 이 몸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땔감을 몸속에 집어넣어서 몸의 온도가 유지하도록 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음식인데, 아니면은 내려가면 이제 옷을 통해서, 바깥을 통해서 감싸는데, 그렇다면은 바다는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현재 이 바다의 온도가 유지되고 이 지구의 온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1초에 원자탄 4개가 터지면은 이 현재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원자탄이 한 35만 5천 개 정도가 지구에 계속 터져야 이 지구의 온도를 유지한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원자탄 35만 개. 그러면 바닷물의 온도를 2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집중적인 열이 투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36.5도인데 요게 만약 2도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소리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헛개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38.5도 이거 집에 있으면 안 되죠. 병원에 가야 고칩니다. 근데 2도가 그냥 우리 몸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쇼크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인데,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열의 90%를 바다가 다 흡수를 한답니다. 그리고 산소가 사라지고 생명의 근원이 바다가 썩어가고 있고 죽어간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 이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죽었는지를. 지혜야, 앞에 앉았구나. 여기에다가 그런 거 띄울 수 있나? 내가 말하면은 와이파이 되잖아. 바로바로 띄울 수 있나? 바로바로 그렇게 찾아서 다음부터는 내가 미리 이야기할게. 그래서 2019년도에 드디어 이제 지구가 몸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2도 차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열이 대서양에 흡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피해를 본 나라들이 결국 호주하고 아프리카 쪽이었는데, 호주에는 아시다시피 퀸즐랜드하고 이제 사우스 웨일즈 중심으로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해서 나중에 전 호주의 90%가 불이 붙었는데, 호주에 놀러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호주 전체가 불바다가 돼가지고 막 불이 타 들어오니까 어디로 피했어요? 해변가로 다 피했잖아요. 해변가의 백사장에 이제 바다 옆에 두고 거기 피했는데, 거기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배들이 와가 구조하고 그런 난리를 쳤는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프랑스, 미국, 그린랜드부터 시작해서 10개국의 사람들이, 소방서들이 갔는데 불이 안 꺼지고 오히려 더 확산이 됐죠. 근데 그렇게 불이 빠르게 번져나가는 이유가 회오리 바람이라는 게, 그 불을 붙어서 말고 불을 요로 떠다가 딴 데 갖다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데,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저는 어릴 때 회오리 바람 너무 많이 봤거든. 우리 집 마당에서도 갑자기 확 불어 위로 올라가던데, 그렇게 불을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비유가 그래요. 하늘에서 불 폭탄을 가지고, 아니 대포를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불을 막 쏘아댄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호주 전역이 불이 다 붙었는데, 이걸 화염 토네이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다른 말로는 불의 악마.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대포가 쏘는데 그 불의 온도가 1000도,
그리고 빠르게는 시속 200km. 200km 되는 대포가 천도되는 불을 여기저기 막 쏘아야 된다는 그런 표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앤드류 장관이라는 그 호주 장관이 이것은 산불이 아니고 원자 폭탄입니다. 호주 전체 내리는 그렇게 비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불에 탄 호주 면적이 12만 킬로제곱미터. 12만 킬로가 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우리나라 전체 넓이가 10만 킬로입니다. 그러면 12만 킬로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불이 붙었는데, 열이 하늘에 올라가니까 물론 뭐 공기를 빨아 올라가게 되고, 공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 먼지부터 주변에 걸 다 데리고 올라가는데, 열이 하늘에 올라가다 보니 하늘에서 마른 번개라는 거, 비는 안 오는데 번쩍번쩍 하면서 번개 소리는 천둥을 계속 치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불을 사방으로 천도되는 걸 쏘아댄다. 이것이 이제 5개월 동안 지속됐는데 결국 6개월 만에 불은 꺼졌죠. 근데 6개월 만에 불은 꺼졌는 것이 사람이 끈 것이 아니고 자연의 문제는 자연이 해결한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소나기 쏟아지는 거 보고 저 6개월 동안 불이 탔으니까 호주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나, 비 내려달라고. 근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비가 하루에 350mm, 호주 같으면 하루에 350mm 내리는 것 같으면 거의 1년치 비가 하루에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쏟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우박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우박이 골프공만한 게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자동차 유리가 그렇게 쉽게 깨지는 거 아닌데 완전히 막 박살이 나는 정도 그런 식으로 쏟아졌는데, 이쪽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고전에는 많이 더워졌을 때 그 지구의 온도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 지구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그랬을 때 한쪽에 비가 내리면은 한쪽에는 눈이 내리게 되어 있고, 한쪽에 되게 추우면은 한쪽에는 되게 덥게 되어 있고, 이 지구 자체가, 그게 지구가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랍니다. 한쪽에는 심한 가뭄이 들면은 한쪽에는 심한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에는 혹한이 들면은 한쪽에는 폭염이 오고, 그래서 호주가 이렇게 불이 나서 뜨거워졌을 때 결국 호주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 쉽게 말해 아프리카 중에서도 소말리아라든지 케냐, 우간다, 이리오피아, 탄자니아, 저쪽으로는 호주에 그때 산불이 나 있는 동안에 그쪽에는 물폭탄이 쏟아졌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홍수가 나는 나라가 아닌데 홍수가 나는 무지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이쪽은 뭐 이재명만 할지라도 하여튼 수백만 명씩, 그리고 집 사이에 골목에 막 홍수물이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도 그때 많이 봤는데, 근데 비가 오니까 날이 습해지잖아요. 습기가 많아지고. 근데 습기가 좋아하는 생물이 있죠. 습기 무지하게, 이게 덥고 습기가 있어야 태어나는 생물들, 바로 메뚜기입니다. 그 메뚜기가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서아프리카 끝에 그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왼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쭉 있는 나라들인데, 그 메뚜기 떼가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땅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타난 메뚜기 수가 이제 과학자로 그렇게 계산했어요. 4천억 마리라고. 4천억 마리 메뚜기가 한목에 그 소나기와 더불어서 나타나니까, 요엘서 1장 3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메뚜기는 말세에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뚜기 때문에 기근이 닥치는 것. 그래서 인류의 기근을 가져왔다. 아프리카에서는 때 아닌 이 4천억 마리 되는 이 메뚜기가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150km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이루어가지고 150km씩 이동하면서 4천억 마리가 먹어치우는 하여튼 생명 있는 거, 뭐 풀, 곡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나무 이파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무 덩치까지, 그 다음에 나무 뿌리까지 막 긁어먹고 지나가는데 하루에 축구장 10만 개씩 음식을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나간 날에는 다 기근이 오는데 이게 어디까지 날아왔어요. 나중에
중국까지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걸 막으려고 오리를 한 30만 마리를 키워가지고 그 메뚜기 때 날아오는 입구에 거기 했는데 결국 중국 그 와서 얼마 안 있어가 다 메뚜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산불이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호주에는 이제 폭우와 우박으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2020년 2월 13일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얼마 동안 또 비 왔어요? 6개월 동안요. 근데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바닷물은 7%씩 상승한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가 열을 흡수하니까 수증기가 나니까 그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시 비로 내리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을 하늘에 끌어올려 가지고 비를 통해서 땅에 다시 내리는 거. 그때 호주에 그런 일이 있고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게 다시 어디로 왔어요? 2020년도 중국 중남부에 일대 비가 쏟아졌는데 그때 이재민만 7천만 명, 작년에는 그 파키스탄 이재민이 3,300만 명. 그래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되는 거죠. 그 지형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고. 근데 그 폭우가 중국에만 쏟아진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요 일본에 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상륙했죠, 마지막에. 근데 한국에는 기상청 이후에 54일 동안 연속 소나기가 내린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그때 54일 동안 매일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진들 보셨죠? 강남에 왜 그 승용차 위에 사람이 승용차 지붕에 올라가 휴대폰 들고 도움 구하는 그 사진 같은 것도 뭐 세계적으로 퍼져서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서울의 일부가 그때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의 온도가 26도가 되면은 반드시 태풍이 발생한다. 그래서 태풍은 이 태평양, 그러니까 적도, 모든 바람은 적도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오면 우리 쪽으로 올라오는데 26도 됐을 때에 적도에서 그 태풍이 생겨가지고 이 동양 쪽으로 올라오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걸 태풍이라 안 하고 허리케인이라 그러대요. 그 다음에 대서양 쪽에서는요 윌리라 그러고 저 인도양 쪽에서는 사이클론. 근데 이게 무슨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심하게 피해주고자 하는 게 힌두남이라는 혹시 태풍 이름 기억나시죠? 미국에서도. 근데 언제 이 태풍이 지구상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태풍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다녀올 것이다. 결국 여기서 이렇게 덥고 소나기 오고 이러니까 문제는 이제 북극의 역할. 그래서 북극은 지구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냉장고로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극에 얼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하늘에 태양이 땅으로 비칠 때 북극 얼음이 그걸 다 반사를 시켜서 지구 온도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그 반사시켜주는 그 얼음이 녹아버리면은 다시 지구가 그 열을 흡수를 하겠죠. 흡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상 기온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지금 상태를 과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냉장고에 플러그를 뽑아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그린랜드, 캐나다, 알래스카, 러시아, 스발바르 이 5곳을 우리가 북극이라 그러거든요. 지도상에서는. 하는데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4분의 3이 지금 녹았고, 이런 식으로 녹으면은 과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은 북극이 완전히 녹아버린다. 그렇다면 북극이 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북극만 얼음 녹는 게 아니고 남극도 지금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6.25 때는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앞으로는 부산 사람들이 서울 쪽으로 이사를 와야 안 되나. 그리고 전 세계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 뭐 수억 명이 뭐 많게는 한 30억까지도 생각을 하던데 이제 피해를 볼 거라고. 그래서 2021년도 여름에는 지구 온난화로 눈이 그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는 한여름에도 보통 영하 20도 정도 내려가는데 2021년도에는 눈이 내리지 않고 3일 동안 연속 비가 내려가지고 그 내린 비의 양을 70억 톤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면적의 20배가 얼음이 다 녹아버렸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름의 평균 온도가 6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빙하가 녹아서 태양열을 반사하지 못하니까 그 열을 바다가 흡수해서 더워지니 수증기가 상승해서 이제 비가 내린다는 논리거든요. 그 비가 내리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는 그 영구 동토층이 다시 녹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4분의 3이 녹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은 다 녹아 없어진다. 그랬다 녹아 없어지면은 북극 동토층이 다 녹아버린다. 그런데 북극 그 영구 동토층이 지구의 14%를 차지하는데 그 영토층 안에 들어있는 문제는 이제 탄소. 안 그러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각종 바이러스들. 그 탄소가 1조 6천억 톤 정도 된다 하거든요.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탄소가 발생하니까 지구가 훨씬 더 빨리 온도가 높아져서 결국 지구 온난화라는 걸 부추기고 있고, 그 다음에는 혹시 그런 신문 보셨죠? 술록 수천 마리가 그냥 한 곳에 모여가 떼죽음 당하는 거. 왜 수천 마리 술록이 한 곳에 모여서 떼죽음 당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영구 동토층에서 나온 탄저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술록 수천 마리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한 곳에서 사진 보면은요. 그러니까 동토층 속에 갇혀있던 탄저균이 나와서 술록대에 감염돼가지고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동토층은 녹으면 안 되는 땅인데 그게 지구의 14%라는데 그게 녹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가장 추운 도시가 러시아에 있는 베르로안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여름에도 영하 평균 20도를 유지하는데, 근데 2025년도 바로 작년이죠. 2025년도에는 영상 56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여름에도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 도시가 영상 56도.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대형 산불이 결국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얼음 위에 지었던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어느 땅에서 그리고 그 술록의 그 탄저균 때문에 몰살하는 일들. 그래서 지금 영구 동토층 안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갇혀있고 잠자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극에는 북극 찬바람이 부는데 그 찬바람이 북극에서만 부는 게 아니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뜨거운 바람이 북극의 찬바람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위로 밀어 올리거든요. 그러면 북극의 찬바람과 남쪽의 더운 바람이 만나서 바람이 도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병풍력화를 하는데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제트 기류라고 합니다. 그 제트 기류도 시속 수백 킬로가 달리더라고요. 그 지구, 그 북극에서 이렇게 도는 거. 그런데 그 북극의 제트 기류가 점점 남하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어떤 밀려가지고 밀린 그 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고 열이 약해지니까 퍼지니까. 그래서 남하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면은 미국으로 비유하면은 텍사스는 그 마이애미 비치, 마이애미 바로 위에 있는 곳이 텍사스인데 거기는 겨울에도 보통 영상 20도 정도. 그러니까 세계에서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텍사스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앤젤레스죠. 1년 평균 온도가 18도 정도 되니까 사람 살기는 굉장히 좋은 데인데, 그런데 그 텍사스에 그 제트 기류가 밀려 내려오니까 영하 20도까지 내려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텍사스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죠 뭐요. 그리고 북극보다도 더 추운 곳이 되어버렸는. 그래서 북극에는 영상 56도까지 올라갔고 제일 추운 도시가,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따뜻하고 더운 도시 텍사스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서는 이 온도차가 한 70도가 나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기후 시스템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추울지 어떤 곳에 더울지 우리가 상상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영상 북쪽에서 50도 올라가니까 이제 남쪽으로는 다시 영하로 수십 도 내려가고, 그래서 북극이 몰고 온 최악의 한파라고 표현하는데, 제트 기류가 약해짐으로 북극의 추위가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는 이제 혹서가 오게 되죠. 더위. 그러니까 텍사스 반대편이 어디예요? 독일, 프랑스, 영국. 작년에 뉴스 보셨죠? 집에서 샤워 5분 이상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당에 있는 나무나 꽃 같은 데서 물 주지 마라 하면서, 작년에는 그렇게, 그러고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럴 때도 영상 50도가 넘어가는, 작년에. 그리고 유럽에서는 500년 만에 역대급 가뭄이 왔다. 그래서 독일의 라인강, 영국의 템스강 이런 것들이 말라가지고 뭐 바닥을 다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얼음이 녹으면은 해수면이 7m 높아지는데, 남극 얼음이 녹으면은 해수면이 57m 높아지고, 57m 같으면은 서울에서 63 빌딩의 60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이 그 정도 높아지면은 광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괜찮더라고. 그거 높아져도 안 괜찮지요. 광명이라고. 그게 몇 년도라고요? 2030년도. 과학자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 북극이 녹아지면 해수면도 7m 높아진다. 그런데 원래 바다 해수면은 하루에 3.3mm씩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7m, 3.3mm인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 보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태평양 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가면은 섬들이 많은데, 거의 그 섬들이 그 바닥 면적이 물하고 바다하고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배가 다 있죠. 그거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57m까지 높이면은 물의 63빌딩이 거의 잠긴다. 근데 남극에는 얼음의 두께가 평균 2km, 2.m. 우리가 낚시할 때, 우리가 앉아가지고 낚시할 때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얼음이 혼자 들어갔을 때는 한 15cm 정도가 얼어야 되고, 2명 이상 들어가면 한 20cm 이상 얼음 두께가 되어야 얼음이 안 깨지는데, 남극은 20cm가 아니고 2000m 얼음 두께가, 그게 지금 녹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별명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지구 종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얼음 땅. 그래서 운명의 날 빙하라고 하는데, 원래 이러면요 스위치 빙하입니다. 그쪽 말로는 스위치 빙하인데, 과학자도 운명의 날 빙하. 이거 녹으면은 지구가 이제 온난화가 돼가지고 바닷물에 잠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음이 위에부터 차례대로 녹으면은 짐작을 하겠는데, 웨이츠 그 빙하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더워지니까 뜨거운 물이 얼음 속으로 들어가서 밑에부터 녹이니까 그 위에는 이제 쫙쫙 갈라져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수면을 높이는 그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얼음 쭉쭉 갈라져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왔던 몰디브, 국토의 80%가 해발 1m. 그리고 투발로 같은 경우에는, 투발로 제일 높은 지역에 보면은 큰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호텔 마당까지 지금 바닷물이 다 차가 있고, 투발로에서는 얼마 전에 국무회의를 하는데 전부 다 수중 안경,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물 속에 들어가서 국무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고를 알려줘. 만약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처럼 꼴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가장 그런 그 지역이 낮은 나라가 이제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히말라야 산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호수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호수가 터져가지고 아니면 비가 와서 흘러내리는 우리가 말하는 퇴적도,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삼각조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형성된 나라가 방글라데시거든요. 이 데시라든지 안 그러면 스탄 붙는 나라는 전부 다 그냥 흙이라는 뜻입니다. 땅.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소나기 좀 많이 오잖아요. 나라 전체의 3분의 2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배 타고 다니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것이 베네치아 같은 경우. 지난번에 베네치아 한번 갔더니 뭐 물이 하여튼 사람 다니는 곳 밑에까지 찰랑찰랑 뭐 하긴 물속에 전부 다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오죽했으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도를 다 옮기겠어요. 자카르타에서 수마트라로. 그 예전부터 작업하고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마다 자카르타를 수마트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뭐 세종시로 정부 청사가 일부 가듯이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수마트라로 그렇게 옮기고 있는데 아직 수마트라 섬에는 비행장이 큰 게 없어요. 그래서 국내선 정도밖에 못 뜨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뉴욕 같은 데서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은 2030년 되면은 북극해가 녹으면은 수면이 한 7m 정도 높아질 거다. 7m 같으면은 요 우리 천장 높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다 전체의 물이 7m 높아지면은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수면이 뭐 거의 붙어 있는 바다 높이하고 비슷하거나 안 그러면 몇 메다, 몇 센치 정도 남은 나라는 다 물에 잠기게 되는데 그 지구 온난화를 낮추는 방법이 탄소를 없애면 된다. 탄소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런 장난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 촛불 켜놓고 안 그러면 친구 보고 성냥불 켜놓고 방구판 끼면은 불이 와 촥 나가는 거 이런 장난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아 뜨거라 그러고 방구 낀 녀석 불쩍 뛰고 이러거든. 팬티 내리고 방구를 끼니까. 인도에서는 소가 방구를 끼면은 세금을 냅니다. 왜? 지구 온도 낮추려고. 방구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그래, 우리는 뭐, 내하고 직접 지금 상관없고, 오직 뭐 돈만 벌면 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서 아까 10장 12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날에 와. 그리고 멀리서 오는 환란을 너는 어떻게 감당하려느냐.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죠. 그거 보면은. 그래서 지구는 지금 말기암 환자와 같아 있는데 그렇다면 암을 고치는 방법이 뭐겠어요? 의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암이라는 병이 걸리면은 물론 혀암이 걸리면은 혀 자르면 살고 뭐 눈에 암이 걸리면은 눈을 뽑아내면 살고 목에 암이 걸리면 목 자르면 산다는 거거든요. 그게 잘라내면 사는 게 이게 암인데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사람 몸에 칼을 못 대게 했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죠. 뭐 흑사병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암 걸렸을 때에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두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비결이다. 암은 건드리면 안 된대요. 퍼지기 때문에. 그 건드리지 말고. 안 그러면 뭐 위암 걸려서 뭐 위 잘라내버리면 되고. 그 잘라내는 방법 외에는 안 건드리는 게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건드리면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는 거거든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종말 시나리오를 공부한다면은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해서 생각 외로 1번이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 이 세계에서 일본에 가면은 홋카이도는 저 북쪽이고 남쪽에 오사카 제일 밑에 남쪽에 있는 도시. 거기 가면은 그게 김이 안 나와야 화산이 돼 터질 텐데 그거 뭐 여러 군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계속 열을 바깥으로 뿜어내는 데가 있는데 그리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밑에 저 밑에 불이 계속 끓어오르는 장면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런데 세계 속에서 제일 위험한 화산 폭발 이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터져도 뭐 지구의 종말 시나리오를 쓸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는데 그 첫 번째 가장 무서운 화산이 미국의
미국의 근년도 개념이다. 그린더 근년도 개념이다. 근년도 개념이다. 그린더 개념 말고 왜 옐로우 옐로스톤 두 번이나 갔는데 제가 이 지역에 관심이 없어. 원래부터 그 사람 이름 외우는 거고, 기도의 반열에 안 올라오면은 뭐 한 방에서 1년 살아놓고 헤어질 때 이름 몰라가. 경대에서니까 옐로스톤, 거기 화산이 세계에서 제일 무섭고요, 두 번째 제일 무서운 화산이 백두산이요. 그래서 백두산 폭발은 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속에 마그마가 꽉 차 있다 그러는데, 그 화산 폭발이 무섭고, 그리고 바다의 멸망, 바다는 지금 70%가 죽었다 그러는데 어쩌다, 그리고 지구의 멸망을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 이제 세 번째가 각종 전염병. 이번에 우리가 3년 동안 겪어본 것도 있잖아요. 우한에서 발생돼가 이렇게 퍼졌는 거. 뭐에 우리 예방주사까지 다 맞았나? 코로나. 그런 각종 전염병이 지구를 몰살시킬 수 있다. 그리고 걸렸다 그러면 90%가 죽는 질병이죠. 콜레라가 그렇게 무섭대. 이건 병 걸리면 10명 중에 9명은 죽는데, 세계 속에서 콜레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OECD 문명국 중에는 어느 나라겠어요? 1등이, 콜레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1등이 대한민국. 콜레라는 걸렸다 그러면 90%가 죽는 치사율이 높은 질병인데 한국이 1위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AI가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한마디도 안 한 거, 성경의 예언이 빠졌잖아요. 성경의 예언.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 단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써놨죠.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 거기 누가복음 21장이 성경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구의 종말이 돼서 예수님이 쭉 수많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딱 집대성 합성을 해서 한 곳에 함축시켜 놓은 게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리고 징조 같은 거로 다 설명을 제일 잘 해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꼭 배워야 할 성경인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교훈을 주는 데는 훨씬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말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기억해라,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다윗을 기억해라, 베드로를 기억해라, 이게 아니고 하필이면 롯의 처를 기억해라. 17절에 그래놨죠. 왜 롯의 처냐 했을 때, 롯의 처는 우리가 따로 공부해야 되겠지만, 롯의 처는 어떤 신앙적인 환경이 지금 우리하고 막 거의 비슷한 것 있잖아요. 믿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와이프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제단 쌓을 때마다 그 롯의 처가 다 같이 준비하고 예배 다 드리고 신앙 다 가지고 다 하는데도, 근데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날 때에 한 번 뒤를 돌아봄으로써 저주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한 소금 기둥이 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은 말세에 롯의 처를 생각을 했을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된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하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거든요. 말씀의 무게를.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만 향하여 뛰어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너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을 것이다. 분명하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거든요. 결국 그것은 평소에 예배 자세, 신앙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 특별히 진리에 대한 자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설마
뒤를 한번 돌아본다고 죽겠나.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모든 재산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다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하고 지금 맨몸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로서의 철을 향해서는 이 시대 교인들이 교훈받을 말이 진짜 많습니다. 로서의 철을 통해서. 로서의 철 성경 공부 언제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 인물이 중요한지. 그런데 그 로서의 철 이야기를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의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온갖 설교와 성경보를 하시면서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진리를 요약해서 다 모아놓은 것이 그게 누가복음 21장인데 그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입니다. 그게 결론이고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인데 그 뒤에 보면 37절 38절을 그건 피했습니다. 그건 추석이에요. 그래서 35절 36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그 35절에 보면은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뭐가요? 1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내용을 분석해야 이날은 이해가 되겠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지금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처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세계 전체 지구상에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날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해놨네요. 사람에게 이 말이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앙, 모든 환난, 영육간에다 이런 것을 능히 피하도록 해라. 왜?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견딜 만한 고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하라. 일단은 피하라. 둘째로는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이 재림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말세에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특히 시인자들이 기도 지독하게 안 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 왜 안 되느냐? 하늘의 은혜의 문이 닫히면요 기도는 하고 싶어도 찬송 부르고 싶어도 안 나옵니다. 찬송은 나옵니다. 왜? 감정적으로 자기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노래 나오고 슬프면 슬픈 노래 부르듯이요. 근데 기도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기도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은혜의 문이 닫히면 기도가 안 됩니다. 딴 사람들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들 하루 생활 속에서 기도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요. 식사 기도는 누구든지 하니까. 근데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앞으로는 영역이 없으면요 못 살아갈 때가 옵니다. 시대를 감당 못할 때가 오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 그러니까 진리에 예민한 촉각을 세워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는 눈을 돌아보라. 눈을 들어보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두 마디로 이 시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인자 앞에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도 생활을 무조건 해야 된다. 기도가 되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요, 원래는 그 우리나라 하나만 비하면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장대체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기도 운동이 시작됐고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기도 운동이 시작돼가 사람들이 기도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가 역사에서 사라졌는데 언제 사라졌느냐면 우리나라는 대략 1986년도에서 8년도 사이. 그러니까 1972년도에
1972년도에 혹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라고 기억나세요? 그때 여의도에 80만 명 모였다, 뭐 100만 명 모여가 통성기도 그랬거든. 그리고 74년도에 우리나라의 민족 복음화 대성회라 그래서 부흥사들 중심으로 해가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결국 여의도에만 모였고, 그 다음에 1978년도 이때 그 기도 집회로 해서 기도회가 거의 한국의 기도회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1980년에 접어들면서 고개 들고 일어난 게 뭡니까? 찬양 집회. 그 기도 집회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찬양, 그 찬양도 찬송가 중심의 찬양이 아니고 복음성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로 말하면 좀 얍삽하고 비겁한 거. 그래서 찬양이라는 건, 복음성가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노래고,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거의 안 부르죠. 복음성가 좋은 거 많아요. 부르면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되게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는, 한때는 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 벌써 눈물부터 먼저 흘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노래 아무도 안 부르잖아요. 1970년대는요 두 가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그거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나, 야 예수 이름으로, 그 두 가지 하여튼 뭐 밤낮으로 부른 노래가 그건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찬송하고 찬양의 차이점은, 찬양은 유행가와 같아요. 그 1970년대 되게 유행한 노래가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물 위에 떠 있는 황혼의 종립에, 그리고 남진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고, 이 노래가 1970년대 되게 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추자 노래들이 1970년대를 쏘는 월남에 같은 김상사, 새카맣게 돌아왔네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그랬는데 지금 요즘 아무도 안 부르잖아요. 왜? 유행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는 유행가처럼 부를 때는 막 신나게 부르다가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쓱 사라지는 거 있잖아. 근데 찬송가는 유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뭐 클래식과 같은 거라 가지고, 찬송가는, 클래식은 어제 들어도 오늘 들어도,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몇 번 봤거든요. 최근에도 좀 중간 부분에서부터 끝부분 갔는데, 아직도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에서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얼마 전에도 한참 울고 그랬는데, 고전이라서 그래요. 클래식이라서. 그러니까 영혼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되고, 자기가 기분 좋게 하려고 하면은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 작사 작곡들 기분 되게 나쁘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안 나와도 복음성가는 나와.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 복음성가가 유행이 돼가지고, 찬양 집회 가면 전부 다 끝까지 복음성가잖아요. 찬송가는 그냥 양념으로 한두 곡 끼워 넣는 정도 수준이고요. 찬양 집회를 하고, 그게 이제 21세기를 넘어서 2000년에 넘어서 요즘은 찬양 집회가 많이 시들해졌죠. 요즘에 찬양 집회하는 곳이 그래서 아주 소수의 교회에서, 그것도 큰 교회에서 몇 군데 사지, 지금 찬양 집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에 왔어요? 이제 말씀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찬양, 말씀. 그러니까 찬성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면은 성경 읽으면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싶으면은 시편이라든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그 구절을 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밖에는 지금 살아남을 길이 없는데, 이 기도 안 되는 시대에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깨어서.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억지로라도 기도 시간을 만들어라. 요즘 다 거의 침대 생활하니까, 침대에서 잠자기 전에 뭐 집에서 만약 슬리퍼를 신는 사람이나 양발을 신는다면은 침대 밑에다가 양발이나 슬리퍼를 던져놓고 자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양발을 찾을 거 아니에요, 슬리퍼를. 그러면 찾으려면 침대 밑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때 무릎을 꿇었을 때 슬리퍼나 양발을 끄집어내지 말고 잠시라도 기도해라. 그게 깨어 기도하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런 억지로라도 무릎 꿇는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때도 한두 마디 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루에 뭐 두세 번은, 요즘도 밥도 잘 안 먹으니까 기도도 별로 간절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식사기도가 좀 간절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그런 식으로도 자꾸 쌓아야 앞으로 다가올 이런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무 예수님이 땅에 집착하는 고기들, 미꾸라지라든지 뱀이라든지 땅바닥에 딱 집착해서 사는 동물을 먹지 못한 이유가 땅에 것만 생각하지 말고 메뚜기처럼 공중도 날고 그 다음에 땅에도 앉을 수 있는, 언제든지 땅에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이유도, 고기 한 점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 옷을 하나 입으면서도 이 옷 색깔이 과연 하나님 허락한 옷 색깔인가? 그 하나님 허락한 옷 색깔은 뭐예요? 흰색 외에는 못 입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전부 다 흰옷. 요즘 흰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는 반찬 하나 집어 먹으면서도 뭐 옷 한 벌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라. 그게 레위기 11장이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우리에게 이제 좋게 말하면은 앞을 위해서 인도해 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간섭하는 거고요. 진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평범한 시대는 아니다. 지금부터 맞을 준비를 해도 어지간히 할 수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종말론 시리즈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상에 이 날이 임할 때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내가 당하지 말고 피하고, 피하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피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안 돼도 좀 용을 쓰면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입 다물고 살 시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앙이라는 것이 스며 들어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는 장차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꼭 이 시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는 걸 잊지 않게 하심으로써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